마르크스와 라살의 관계에 독일 3인당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독일 3인당의 의회주의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라살은 1858년까지 마르크스를 지도자로 하는, 그래서 마르크스와 비공식적이지만 당적인 조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공산주의자 동맹의 사실상의 당원이었죠. 독일 내에서도 마르크스의 전명자 역할, 마르크스의 사상을 독일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구별되는 라살주의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르크스와 라살의 조직적 관계는 1848년 혁명 시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라살을 처음 만났을 때 라살의 자질에 대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라살에게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라살도 그럴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쾰른 중앙위원회에서 라살의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는 독일에 있지 않아가지고 라살의 사생활을 몰랐는데 이 독일에 있는 쾰른 중앙위원회는 라살의 사생활이죠. 주로 귀족들과 어울리는 거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쾰른의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라살의 가입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은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이 이 발각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해산됐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인 관계를 공산주의자 동맹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이 쾰른 재판에 라살이 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 비공식적인로 유지되고 있는 공산주의자 동맹에 여전히 가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켈른 중앙위원회는 하츠벨트 백작 부인과 라살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귀족들과도 여전히 교류하는 라살에 대해서 어, 가입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는 1853년 공산주의자 동맹이 해산될 때까지 라살을 입당시키려고 하였고 라살 역시 입당하고 싶었지만 점점 라살은 공산주의자 동맹과 멀어지고 막사도 멀어지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독일을 프레이션 중심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오스트리아를 배제하는 거죠.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전쟁에 지원하고 특히 오스트리아 대신에 루이 라플레옹을 지원하자는 이 라살의 주장에 대해서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라살에 대한 당의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마르크스와 라살은 당적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프랑스의 루이 라플레옹이 노동자의 적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배척하기 위해서 루이 라플레옹을 지원하자는 라살의 주장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이러한 당적 관계는 라살도 역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858년 6월 4일 라살은 자신이 연루된 결투에 대한 당의 원칙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르크스는 6월 10일 편지에서 엥겔스와 루푸스의 입장까지 취합된 만장일치의 의견이라면서 결투는 시대의 착오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라사는 어릴 때부터 끄떡하면 결투죠. 목숨 걸고 총을 잡고 서로 뭐 열 발자국 간데 돌아서 총을 쏘는 거죠. 합법적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의 원칙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자 마르크스는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만장일치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적인 음, 결정이라는 거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에
괴멸로 인해서 독일 노동자 운동에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마르크스는 라살, 리프크네히트, 베벨을 통해서 독일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독일에서 계속 거주하던 라살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리프크네프트는 런던에 10년 동안 망명해 있었죠. 베벨은 이론적인 지도자가 아니었고, 마르크스는 1860년대까지 라살이 자신의 사상적 제자로서 자신에게 충실할 것이라고 여겼고, 라살 역시 마르크스를 자신의 정치적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리브크네이트 회고록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들이 자유주의자 부르주아 정당인 진보당이죠. 진보당과 별도로 독립적인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라살에 의해서 처음 노동자에게 소개되었지만 사실은 이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 라살은 마르크스의 추종자, 그죠? 마르크스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사실 라살의 주장이라는 거는 마르크스의 주장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 리프크네프트나 베벨이나 이런 운동가 사이에서 일이고 일반 노동자들은 마르크스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863년 라살 조직이죠. ADAB 출범 이후에 라살은 마르크스주의를 토대로 자신의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르크스주의와 헤겔주의를 짬뽕한 거죠. 음. 이에 대해 독일 바깥에 있던 런던에 있던 마르크스 엥겔스뿐만 아니라 독일에 있던 마르크스의 후계자인 리프크네프트와 베벨도 라살의 이런 짬뽕이죠. 막스와 헤겔을 섞은 이러한 짬뽕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라살이 이 마르크스주의에 경쟁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견지했습니다. 1860년대 이후 라살은 원래 부자였는데다가 백작부인 소송으로 승리해서 또 연금을 받고 라살의 책이 인기를 얻으면서 독일에서 라살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공건 귀족, 지배 계급들과 어울리면서 인지도가 마르크스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자에 대한 영향력은 라살이 이 마르크스보다 높았다.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활동하지도 않았고 일용가였기 때문에 또 자기 이름으로 독일에서 출판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라살이 이제 1860년대부터 독일 노동운동의 지도자로서 대외적으로 명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는 마르크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지만 1860년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가 마르크스의 제자가 아니라 마르크스와 경쟁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가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르크스의 제자로서의 정체의식이죠. 소속의식을 버렸습니다. 마르크스는 라살의 이런 태도에 불만이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마르크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라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라살을 계속 자기 영향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엥게스에게 라살을 비판하면서도 라살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부터는 라살이 마르크스에게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라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노동운동의 유명 인사가 된 라살은 이제는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고 독일 노동자 계급을 대표해서 이 비스마르크하고도 비공식적으로 서로 협상하는 그런 행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상적 수준도 마르크스와 동일하다고 여깁니다. 라살은 사실 1860년대까지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자신의 사상처럼 널리
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부터 64년 죽을 때까지 마지막 2년 동안에는 마르크스의 이론에다 자신의 이론을 결합했는데 일반 노동자 대중은 라살주의를 마르크스주의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헤겔을 짬뽕시킨 게 라살의 이론입니다. 라살에 의해서 왜곡된 마르크스주의는 독일 사회주의 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이론적 오류를 비판한 한편 라살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단 라살을 끝까지 견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살파들은 1869년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점점 마르크스주의에 흡수됐고 크게 보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는 라살주의 정당들이 라살주의 정당 내 내분이 생겨서 그중 일부가 마르크스주의파가 만든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에 결합했고 두 번째는 아예 라살파와 마르크스파가 1875년 통합을 한 겁니다. 결국 라살의 후계자들은 은퇴하거나 마르크스파에 흡수되면서 3인당 내에서 라살주의를 조직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1873년 베벨은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라살 숭배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라살이 죽은 지 1873년이면 거의 9년째죠. 9년. 1875년 마르크스파와 라살파가 합당될 무렵에 마르크스 그룹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독일 3인당 마르크스파가 라살주의를 극복했다고 봅니다. 1870년 고타강령에 일부 라살주의 이 내용들이 들어 있었지만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라살주의보다는 그 당시 독일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1891년 에어프루트 강령 시기는 막수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고타 강령이죠. 타협했던 강령을 대폭 손질해서 막스주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독일 3인당 지도부에서 리프크네프트, 베벨 등 라살주의를 반대하는 마르크스주의파가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베른슈타인은 라살 전기 서문에서 1893년 당시 이 독일의 사회주의는 라살식의 사상을 더 이상 이어받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수행했다고 밝힙니다. 중요한 건 베른슈타인이 대표적인 독일 삼인당의 수정주의자입니다. 일부에서는 베른슈타인이 라살의 계승자다.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결론만 보고 베른슈타인 라살의 계승자들 이렇게 말하지만 베른슈타인 자체가 이미 1893년 자기를 포함해서 독일 삼인당의 지도부는 라살식의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이어받지 않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내 이론가들 사이에서 라살의 사상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라살주의와 이론적인 연계가 없습니다. 베른슈타인이 라살의 저서를 집대성하고 전기를 작성하는 등 라살을 주목한 것은 사실이지만 라살주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살주의는 헤겔주의를 토대로 한 것인데 베른슈타인은 헤겔주의를 토대로 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막스주의에서 시작해서 막스주의의 밖으로 이탈한 겁니다. 강성호에 따르면 베른슈타인은 삼인주의의 기초를 거기에 수정주의죠. 수정주의의 기초를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사적 유물론 혹은 헤겔식 헤겔이사가 아니라 신칸트주의로 이탈했습니다. 베른슈타인은 해결에 있어서 변증법이 이 관념론에 의해서 손상됐다고 봤습니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의 사적 인물론과 해겔의 변증법을 그 인위적으로 짜여 있는 것으로 보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해겔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는 마르크스나 라살과 달리 이 노동 가치설에 대하여 그것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라는 사회적 불의에 관한 우리의 윤리적 확신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나 라살은 어떤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 노동 가치설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어, 그거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려겠지만 베른슈타인은 그건 학문적 설명보다는 노동 가치라는 것이 착취라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윤리적인 확신, 윤리적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1870년대 이후 정통파 이론으로 발전한 한계 효용학설이죠. 자본주의 경제학이죠. 자본주의 경제학과 암묵적으로 타협하라겠다. 베른슈타인은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수단이자 목표라고 봤습니다. 그는 보통 선거권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라살도 마찬가지로 보통 선거권을 중요하게 여겼죠. 라살은 이 보통 선거권을 다수의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봤지만 베른슈타인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권리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봤습니다. 즉, 베른슈타인은 이러한 선거권을 정치적 권리, 정치적 평등성이죠.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라살은 국가를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도구,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죠. 어, 다만 라살은 사회주의가 완성된 이후에 국가가 소멸한다는 점, 그죠? 이 점에 대해서도 라살은 물론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국가가 사회주의 실현의 도구라고 본다는 점에서 국가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국가 불소멸론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하나의 도구로 본 거죠. 과도기적인. 그런데 베른슈타인은 이 국가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른슈타인의 국가관은 영원히 국가는 존재한다. 국가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른슈타인에게 있어서 중앙 집권의 강조, 이게 이제 라살주의 요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산자 협동조합 등 이런 것도 없습니다. 라살주의 요소가 없다는 거죠.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산자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을 제외한다면 베른슈타인 입장에서 볼 때 라살은 마르크스의 추종자였습니다.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라살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뿐만 아니라 그의 저서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마르크스에게 차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른슈타인이 말하기를 라살은 마르크스에서 많은 것을 같이 이 각,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라살은 같은 것으로 베른슈타인 입장에서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두 명 다 비판하고 있다. 즉 베른슈타인은 결국 마르크스주의도 비판하고 라살주의도 비판하는 거지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라살주의를 계승한 것은 아니다. 1891년 에어프루트 강령 이후에도 독일 삼인당은 의회주의, 국가와의 협조, 제국주의 전쟁, 묵인, 계급연합, 복지국가 등의 노선을 걸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라살주의의 계승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수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라살과 상관없는 카우치키죠. 라살주의와 상관없는 카우치키도 결국은 이런 의회주의죠. 의회주의 했고, 제국주의 전쟁, 무기인도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 의회주의를 통해서 국가 제도 안에 들어가면서 애국주의 전쟁을 부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입니다. 계급연합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독점 자본이죠. 독점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간층과의 연합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라살과 상관없이 이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심지어 소련에서도 후르쇼프죠. 후르쇼프가 유럽 꼬뮤니즘의 단계에서 이러한 계급 연합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결론만 라살주의와 유사할 뿐이지 그 이론적인 과정이나 계승은 라살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그 시대적 조건,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수정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독일 3인당의 우경화죠.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우경화. 왜냐하면은 이런 라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죠? 라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른 서유럽 국가도 이 서유럽 국가에서도 이 사회주의가 똑같이 의회주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주의라는 거는 라살과 무관하게 서유럽 국가에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라살주의의 계승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라살과 상관없는 서유럽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유럽 전반에 걸친 의회주의, 수정주의는 라살주의와 이론적, 인적 관련성이 없으며 굳이 연원을 따지자면 막스주의에서 출발해서 막스주의에서 이탈한 베른슈타인이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막스주의를 계승했대지만 실천적으로 수정주의 노선을 밟아온 카우치키죠. 그래서 베른슈타인과 카우치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막스주의자고 결국은 의회주의는 베른슈타인의 경우는 막스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이탈이었고 카우치키는 이론은 막스주의를 했지만 결국 실천적으로도 이탈했다는 겁니다. 1891년 에어프루트 강론의 사회 개혁적 내용이죠. 이 부분이 이 라살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 개혁적 내용은 당면한 정책으로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독일 공산주의자 요구에서도 똑같이 이 사회주의가 달성하기 전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될 정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에어프로트 강론에 나온 사회개혁적 내용이 라살주의다. 총론은 마르크스주의고 강론은 라살주의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마르크스들은 강령적 차원의 장기적인 사회주의 실현과 당면한 요구를 담은 계획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벨과 리프크래프트가 처음 의회에 진출할 당시에 노동자 소수만이 이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었고 대다수는 이 의회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지위 개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벨과 리프크래프트 역시 1900년대에 들어서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 이해 방식이죠. 즉 러시아 혁명식 방식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파는 초기에 러시아 혁명식의 그 무장혁명, 폭력혁명이죠. 거기에 많은 방점을 줬지만 독일 3인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식 혁명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회주의죠. 의회를 통한 점진적인 혁명. 이것이 주목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만의 특성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특성이라는 거죠. 로자의 스파르타쿠스 군단의 무장혁명이 실패한 이후 더군다나 이러한 러시아식 혁명을 하자는 주장이 유럽에서는
사실상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평화적 이행, 의회주의가 대세가 됩니다. 1889년 제2 인터내셔널은 막스와 엥겔스를 이어받았지만 결국은 이 제2 인터내셔널에서 주요 주도 세력은 마르크스주의를 이어받은 독일 3인당입니다. 하지만 이 제2 인터내셔널도 합법 투쟁과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 이것을 선언하게 되고 이는 엥겔스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시대에서 의회를 통한 혁명과 무장혁명이 둘 다 인정됐고 영국 같은 사회에서는 의회를 통한 혁명이 우선시되고 독일 같은 사회나 러시아 같은 사회에서는 무력투쟁이 우선시됐지만 독일도 영국처럼 의회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는 의회를 통한 혁명이 더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끝까지 의회를 통한 혁명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무장혁명이죠. 거리투쟁으로 인한 통한 사회주의 혁명도 인정했지만 독일 3인당의 의회주의는 점차 거리투쟁, 의회 밖의 무장으로 인한 혁명에 대해서는 점차 그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나중에는 의회를 통한 혁명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1890년 런던 대회에서 제2 인터내셔널은 리프크네프트의 제안에 따라 의회주의를 수용하는 것을 회원 자격으로 정립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오로지 폭력혁명론을 주장하는 정당들은 제2 인터내셔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의회주의와 폭력혁명론, 의회주의와 거리투쟁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거리투쟁, 폭력혁명론만 인정하는 정당은 제2 인터내셔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봉기주의자죠, 봉기주의자. 마르크스파들은 봉기주의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드레푸스 사건 직후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밀레랑의 이 보수 정권의 연립 정권이죠. 자유주의자 연립 정권의 장관으로 참여했는데 바로 이 문제로 사회주의자가 어, 보수 정권이죠. 자유주의자 정권의 장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연립정부 문제가 촉발이 됐고 1900년 파리 대회는 카우츠키 제안에 따라서 사회주의자가 보수 정권의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주의자가 연립정권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사회주의자가 보수 정권의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불가피할 경우에 특수한 상황에 사용되는 전술이라는 겁니다. 1907년 슈투트가르트 대회에서 각국의 의회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 반대할 것을 결의했지만 실제로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자 독일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이죠. 조국 수호의 여론이 높아져 애국주의가 높아지자 결국 독일 3인당은 1914년 전쟁 국채에 동의했습니다. 독일 3인당은 그전까지 예산안에 국방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결의를 다 거부해왔는데 독일 제국이 3인당이 주장하는 직접세죠. 직접세를 받아들이면서 그 직접세를 포함한 예산안이죠. 거기에는 직접세도 들어있고 전쟁 예산도 들어있는데 독일 3인당이 쉽게 말하면 직접세와 전쟁 예산을 서로 맞바꾸기 교환을 해서 전체적인 전쟁 예산이죠. 전쟁 국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겁니다. 노동자 운동이 이 대중운동으로 발전한 이상
이러한 대중정당의 노선은 혁명가 소수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당원이라든지 조합원이라든지 이 다수의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수의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혁명적인 여론보다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정당의 당원들과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다수는 어떤 폭력적인 혁명보다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자기 생활을 보장받는 그런 합법적인 틀 내의 혁명을 선호하게 되는 거고, 전쟁 역시도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는 이런 일반적인 의식, 이러한 의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국 수호 전쟁을 거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정해서 전쟁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자유주의 세력과 조직을 같이 하는 것에는 반대했지만 연대는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거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부터 일관적인 겁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계급 이외의 계급은 사회주의 정당에 같이 할 수 없고 이들은 따로 그죠? 다른 연대 조직에서 사안별로 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3인당은 점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영세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죠. 나중에는 일반 유권자의 입당도 허용했습니다. 에어포르트 강령 제정 당시 1890년 독일 3인당은 득표율로 1위의 정당이었지만 농촌에서는 득표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석수에서는 일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은 농촌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농민들과 계급 동맹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노동계급 위의 계급과 연대하는 것, 그죠? 조직적으로 같이 하는 것, 동맹하는 것, 이것을 부정한 에어포르트 강령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민과는 연대할 수 있지만 농민과 조직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에어포르트 강령인데 독일 3인당이 그 원칙을 어기고 농민들을 당원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1895년 브레슬라우 대회에서 당은 농업강령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부결됐으면 토론은 있었지만, 하지만 베른슈타인 등 일부는 실천에 맞지 않는 목적은 수정돼야 된다. 즉 에어프루트 강령이 수정돼서 계급연합, 특히 농민과의 계급동맹을 주장했습니다. 농민과의 동맹, 노농동맹이죠. 이거는 러시아나 중국 등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일반화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독일은 자본주의가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어, 농민과의 동맹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1903년 드레스덴 전당대회는 베르슈타인의 계급동맹 주장을 부결하고 에르푸르트 강령을 재확인했습니다. 1905년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다시 또 베른슈타인을 지지하는 조레스의 주장이 부결되고 원래 그죠? 원래의 입장을 강조하는 게디의 주장이 채택됐습니다. 1899년 하노버 대회에서 리프크네프트는 베른슈타인의 개량적인 실천 차원이 아니라 개량적 이념, 그죠? 베른슈타인이 주장하는 거는 그냥 실천적 차원에서만 전술적으로 개량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아예 수정주의, 그죠? 개량적 이념을 주장한다고 리프크네프트가 베른슈타인을 비판한 겁니다. 결국 베른슈타인의 이론적인 수정주의는 독일 3인당에서 접수되지 않았지만 독일 3인당의 실천은 사실상 베른슈타인의 입장에 따라서 의회주의로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라살이 주장한 것으로서 보통 선거권의 획득, 생산협동조합 등은 당시 노동자 일반의 요구였으며 라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핵심은 해겔의 국가관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한 봉건 사회주의 내지 국가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죠. 국가 사회주의는 비스마르크와 히틀러에게 개정되었으며 독일 삼인당에 계승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삼인당의 삼인주의와 복지국가로서는 라살의 국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자체의 수정, 즉 우경화죠. 의회주의와 사회개혁의 노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의회투쟁과 무장투쟁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강령적 과제와 사회개혁이라는 당면한 개혁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르크스 내부에서 무장투쟁보다는 의회주의가, 사회주의 실현보다는 당면한 사회개혁이 강조가 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스스로 내용적으로 변질돼서 수정주의, 의회주의로 갔다는 겁니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주의죠. 이거는 라살과 무관한 마르크스주의 자체, 구체적으로 마르크스, 엥겔스, 카우츠키, 베른슈타인으로 이어지는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변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